예,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지을 탄핵 심판일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약 15시간 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될지 대통령직으로 돌아가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내일 결정되는데요. 내일 선고의 절차는 어떤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일단 11시가 정말 진실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11시에 선고하기 전에 일단 재판관님들이 출석을 하시면은 3층에 있는 303호 재판관 회의실로 모여서 최종적인 평의를 합니다. 네. 아마 추측컨대 오늘 이미 여러 가지 안으로 작성된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작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일단 주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일원 재판관님이 먼저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최후임인 최근에 선임된 헌법재판관부터 쭉 의견을 얘기를 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정미 재판소 소장 대행께서 최종 의견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얘기했는 사람들의 다수 의견, 그 부분이 최종 주문으로 결정이 될 것이고 결국 소수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 소수 의견도 그분들 다 얘기를 할 건데요. 그와 같은 의견을 얘기하는 것을 이른바 평결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의를 거쳐서 평결이 되면은 최종 서면을 만듭니다. 그래서 11시 이 재판정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하나 사건 번호를 읽은 다음부터 이유와 주문을 읽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선고에 25분 정도가 걸렸는데 이번에는 2배 이상 걸릴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한 2가지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때의 탄핵 사유는 3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탄핵 사유가 한 13가지, 경우에 따라서는 17가지 정도입니다. 결국 탄핵 사유 자체가 한 4배 정도 많기 때문에 결국 단순 비교를 했을 때도 25분 걸렸다고 하면 거의 100분 이상 걸릴 가능성이 있죠. 거기다가 또 달라진 것이 그 당시에는 소수 의견을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 법 개정을 해서 소수 의견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다수 의견을 다 얘기한 다음에 소수 의견까지 낱낱이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물리적인 시간이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략 윤곽에 따라서는 만약에 만장일치의 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대략 1시간 남짓 되면은 결정을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소수 의견이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12시 반 내지 1시 정도 사이면은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시간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주문까지 듣지 않아도 인용일지 기각일지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건 어떤 포인트에서 이런 얘기들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일단 헌법 이 판결문의 기본적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법적 평가를 하는 것이죠. 결국 먼저 사실 인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됐던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증거에 의해서 그와 같은 사실 인정을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결국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 반면에 사실 인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 된다고 하면은 그건 기각에 가깝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종전과 달리 지금은 소수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 의견이 예를 들어서 3명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다수 의견을 아무리 5명 정도가 다수 의견으로 다 내용이 인정된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소수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끝에까지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소수 의견이 예를 들어서 3명이 넘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5명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들어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정말 만장일치로 된다고 하면은 내용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결론을 추천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소수 의견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끝까지 들어봐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탄핵 인용과 기각을 가를 주요 쟁점이 있다면 과연 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각하 얘기 많이 들어봤죠. 결국 이 각하란 것은 소송 요건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것은 본안 판단하기 전에 미리 헌법재판소에서 직권으로 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 구성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헌법재판을 넘기는 절차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 부분 쟁점이 돼서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제일 먼저 헌법재판 이유를 할 때 그 부분이 판단이 될 것인데 만약에
각하를 한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절차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라고 해서 각하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각하가 아니고 이건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본안의 문제가 되는데 본안 문제는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문제 4개, 법률 문제 1개 이렇게 네. 5개의 쟁점이 있는데 예. 그중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의 계기가 됐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그것이 강요인지 아니면 그것이 그 강요를 넘어서 뇌물죄인지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 가장 클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이 강요 내지는 뇌물이 된다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상당 부분 기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말씀드렸듯이 국민주권주의 위반 내지는 법치주의 위반에서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사실 인정 부분과 법리적인 부분 그 부분이 내일 인정이 될 쟁점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 헌재 최종 판단에 앞서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도 있었잖아요. 이를 두고 그 최종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는데요. 헌재 판단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그 부분은 단 한 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다만 심증 형성에 관한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지난번 그 헌법재판을 진행하는 도중에 국회 측 소추단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탄핵 소추보다 특검 결과가 미리 나온다 하더라도 특검에 있는 기록을 증거로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하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에 있는 증거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그 3월 6일 날에 있었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지만 그 특검에 있는 수사 결과 소송 자료는 전혀 이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증거로 쓰이지 않는다고 하면 증거재판소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관님들도 이와 같은 뉴스도 다 보고 간접적으로 이 특검이 어떤 식의 결론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봤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심증 형성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간접적인 영향을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 소추단 같은 경우에도 3월 6일 그 결과를 헌법재판소에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보면은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이번 판결은 이제 재판관 이름 공개하고 찬반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재판관님들을 좀 쉽게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간접적인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분들은 정말 대단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분들의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에 봤을 때에 본인의 이름을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촛불 민심이건 아니면 이른바 태극기 민심이건 굉장히 어떤 민심의 압박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그분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명으로 한다는 것이 판결의 역사에 남는 판결을 한다는 책임을 남긴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대로 법과 어떤 원칙에 따른 어떤 판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듯한 어떤 조금의 어떤 문제점은 없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이 탄핵 절차가 있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재개정 논의도 있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굳이 근데 비교를 해본다면 그 법이 이제 개정이 됐으니까요.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었는데 그때는 소수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른바 헌법소원 내지 그 위헌법률심사와 같은 다른 헌법재판소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소수 의견 내지는 보충 의견 내지 반대 의견을 반드시 쓰도록 돼 있고 실명으로 쓰도록 돼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탄핵 재판 같은 경우에는 실명을 쓰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와 같이 굉장히 중대한 정치적 케이스에 있어서는 만장일치로 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 오히려 그 국론을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해놓고 봤더니만
그 사람이 누가 어떤 결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결국 책임감 있는 헌법재판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 공감을 해서 200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절차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했는 결과 이번 내일 재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만장일치가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소수 의견을 반드시 실명으로 써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조금 더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수 의견이 항상 반대 의견만은 아닙니다. 소수 의견이 보충 의견이 있고 반대 의견이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소수 의견 중에 보충 의견은 결론은 다수 의견이 같지만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나는 조금 달리 생각한다 했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 소수 의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다수 의견과 반드시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됐건 실명 공개가 되면 후폭풍은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분이 정말 대단한 어떤 경력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한 사람의 사람인 것이고 정말 지금 같은 경우에 양쪽 어떤 진영에서 개인적으로 압박하는 얘기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으로서는 흔들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률과 결과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태도, 헌법재판소님 어떤 그 8인의 현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최종 판단을 앞두고 지금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 분석에 언론도 정치권도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이 최종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짚어주실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주된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된 영향이 있을 수 없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안인데 그것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어떤 그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스럽다라고 국민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정치적 소실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그와 같은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있었던 헌법재판소 판결을 분석했는 것을 봤을 때도 그분이 누구에 의해서 주로 추천이 됐고 선임됐건 간에 그 사안 자체마다 다른 결론을 다양한 결론을 내는 걸 보면은 결국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분을 추천하고 선임을 했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고 야당에서 추천을 했다고 해서 불리한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섣부른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인가 했을 때는 사실 인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는 영향이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을 만큼의 중대한 사유인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그분의 세계관이라든가 가치관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영향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요 정도로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내일 이후에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전망을 해보면 탄핵이 인용됐을 때와 기각이 됐을 때 대통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러니까 직의 유지 또 그 즉시 파면된다는 정도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인용이 됐을 경우에 주문은 피청구인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될 것인데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파면한다라고 하면서 점을 딱 찍는 순간 그 즉시 대통령은 직을 잃게 됩니다. 결국 한마디로 파면한다 했기 때문에 파면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헌법상의 특권, 특히 헌법상의 내란 외환죄 이외에 불소추 특권이 없어져서 어떤 그 특검의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 그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어떤 큰 영향이 있을 것이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일반적인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그 연금이라든가 지금 받는 것의 95%에 대한 월급, 그 운전사 이런 혜택 같은 것들이 대부분 없어지고 경호와 경비 혜택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내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결과가 되는데요. 그 반면에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된다 하면은 그 순간 그 주문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하는 순간 대통령은 완전히 복직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자격을 회복하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있던
그 황교안 직무대행도 직무대행 꼬리가 떨어지고 총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2016년 12월 9일 이전과 같은 상태로 모든 것이 돌아가서 정상화된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인데 그와 같은 것이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정상화되지만 여전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여야 관계에 있어서 정치력을 회복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헌재의 최종 판단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